네, 친윤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분명히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이 별도 심리를 받게 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파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던 친윤의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지자들을 상대로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 행사가요. 부산 사상에 이제 기반을 둔 외곽 조직의 15주년 기념식이었고요. 저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짧게 봤는데요. 먼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자기가 평생 해왔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험지로 가라 그러면 정말 정치 생명을 건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려고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부산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서울로 가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지지자들 앞이니까 본인이 안 가겠다는 어떤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인요한 위원장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동교동계가 우리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지지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윤핵관이라든가 현재 지도부가 많은 영향력을 미쳐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예. 시작이어서 저는 본인들의 항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본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예. 하지만 또 당의 요구라든가 혹은 또 국민적인 여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도 좀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문을 하나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무슨 모임이고 행동인지 잘 솔직한 얘기를 모를 때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제주 참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발언도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당 사정이라 참 그렇습니다만은 기다려도 별 큰 변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실에 비서실장까지 지낸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이분이 버스 92대에다가 4,200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 볼 때는 가장 거칠고 과격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혁신위가 특히 선거의 이후에 참패 이후에 혁신위가 떴을 때 이런 요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장고를 하거나 이런 행사가 있더라도 중지를 시켜놓고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인파를 모아놓고 본인이 물어봅니다.
나보러 서울 가랍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한다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주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요구한 게 영남 중진들, 윤핵관들, 지도부였는데 이미 대구에 있는 그 원내대표를 지내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나는 험지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선택이 굳이 따진다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불출마가 있을 텐데 그 외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 했는데 본인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윤핵관 호소인 정도인데 그럼 내가 못 들어가. 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뇨한 위원장의 이른바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있었던 두 번째 혁신안, 인적 쇄신 부분은 빛이 많이 바랬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뇨한 위원장이 그 우유를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는 표현은 조금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지도부나 영남 중진 윤핵관 의원들을 애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그렇잖아요. 우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은 이렇게 막 혼찌검 내면서 손찌검까지 하면서 먹이는 건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생각했던 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수도권으로 출마를 고민했던 분 중에도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이뇨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혁신위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매라고 언급한 것은 뭐 여론이다,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인 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은 선을 긋고 있는데 인 위원장은 다소 압박을 하면서 100%뭐 기다리면은 답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기다리면 이런 압박에 의해서 뭐 친윤이나 중진들의 의원들의 마음이 좀 바뀌게 될까요? 그게 이제 여론의 흐름에 따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 얼마나 마음속에서 온갖 이 생각들이 오가겠습니까? 내가 몇십 년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떠나서 그 험지로 간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내가 이거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당장에 네 그만두겠습니다.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역 국민들에 대한 그런 예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그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계속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조기 해체를 좀 검토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조금 이제 수위를 좀 낮추긴 했는데 혁신위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좀 맞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겠죠. 한쪽에서는 그 여론전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사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뇨한 혁신위가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을 제시했는데 그 당 지도부나 윤핵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내에서도 많이 동요를 할 것 같아요. 어쩌자는 것이냐, 뭐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가자는 거냐, 지금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자는 거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렇게 대패를 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해놓고도 그대로 가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발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 당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 혼란이라는 게 뭐 발전을 위한 혼란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뇨한 혁신위가 해산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찍어서 이런 분들 나가주십시오. 우리도 해체하겠습니다. 당신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파장은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 당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당에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예. 뭐 5월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뭐 그런 속담처럼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 당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 이대로 그냥 가자는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뭐라도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굉장히 저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그 보도된 예. 조기 해체, 해산이라는 보도가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런 거는 한번 살짝 흘리죠. 아마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저는 뭐 취재 오래 해봤기 때문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일단 지금 저항하고 있는 본인들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 경고라고 할 수 있고, 그보다는 이제 많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랄지 당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저항이 심하다,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일단 제스처라고 보입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주워 담지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상당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혁신위가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는 거가, 보통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16년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리를 해준 게 가장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표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모셔오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혁신위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조기 해체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건데, 이걸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당이 없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지에 몰렸어요. 본인이 뭐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효연 전쟁을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은 뭐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후로 완전히 출구론을 찾아야 되는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나 불출마를 선택해야 되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내에. 결국은 용산인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서 결국 이거는 파워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뜻을 업은 윤여한 위원장이 결국은 예전 윤핵관이 될지 영남 중진이 될지 그 구 세력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 사람들로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이건 권력 다툼으로 갔다,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혁신위 자체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떤 배경이에요? 지금 그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이 약간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요. 글쎄요, 지금 인효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는 사인은 명백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1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도도 이렇게 낮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책임을 지시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가 글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가까웠던 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착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인효한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뭐 틀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했으면 집권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좀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넘고 있고 당 지지도도 어떻게 보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뭐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서구청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가 졌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 뭐 이거에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인효한 위원장의 수행실장이 뭐 서대문 구청장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뭐 서대문갑 출마설이 조금 나왔었어요. 서대문 구청장이 조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인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게 출마 같은 것도 지금 한 5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면 계속 뭐 아닌 채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는요, 예. 그 당에서 인효한 위원장한테 출마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애초에 와서 인재로서, 좀 당에 예. 와달라, 그리고 와서 좀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노력해달라는 것 중에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서대문 갑이었어요. 왜냐면 그 연세대학교 거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서대문 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마음을 좀 굳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서대문 구청장이 이성원 그 구청장 아니세요? 그분이 정치하셨던 분이고 저희 당 분이고 그러니까 그 이성원 구청장 아들로부터 무슨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부터는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다 내려놨다라는 얘기는 내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디를 가겠다라고 뭐 어디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서대문구청장 아들을 같이 다니는 게 뭐 다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그 약속 같아 보이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혁신위원장을 대하는 인유한 위원장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지금 나오네요. 제 일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그게 무슨 저 서대문 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이 어쨌든 이제 12월이면 끝나고 총선은 4월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인유한 위원장 저도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만 관심 네. 있게 서대문갑 얘기 나오고 나면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지요. 그럼 이 시점에 왜 서대문 갑 그러니까 갑이 출마설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성원 구청장의 아들이 인유한 위원장의 수행실장이었다는 거 일반인들 알겠습니까? 이성원 구청장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일 텐데 그 아들이 수행실장을 몰랐을 거예요. 이거는 한 특정 언론에서 이걸 취재할 수 있도록 어떤 누군가가 얘기했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시점에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 이제 출마설 얘기 본인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혁신위원 중에도 인유한 위원장 말고도 그 현직 의원도 계시고 박성중 의원도 있고 지금 대변인 역할하는 김경진 전 의원도 있고 오신환 전 의원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도부나 영남 중진이나 모르겠어요. 윤핵관 쪽에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불출마 얘기하러 나올 겁니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러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넘었으면은 서로가 혁신안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낙하산들 인유한 혁신에서 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벌써 갈라치기 나오고 있거든요. 윤핵관의 핵심 호소인과 나머지 영남 중진들, 영남 의원들은 다르다. 입장과 지금까지의 책임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빈자리, 이른바 영남 중진들이나 윤핵관들 빠진 자리에 내려올 거로 많이 예상되고 있는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 공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 강력한 요구가 나온 지가 보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항도 만만치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타칠레이크 지역에서 감금됐던 우리 국민 1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초에 불법 업체에 감금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이 지난달 말 10월 말 해당 업체를 수색해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이 19명 전원이 미얀마 안군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양곤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은 혁신위에 대해서도 뭐 타겟을 좀 분명하게 잡아서 윤핵관들을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대통령이 중책을 줘도 당에 돌아가지 않을 거지만 금태섭 의원과의 지금 어떤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탁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여권의 총선 중책 제안서를 부인했는데 네. 그 제가 웃긴 게 그 소스가 어딥니까? 소스는 이기인 의원이 측근인 이기인 인터뷰에서 이기인 말씀하셨죠. 도의원인가요? 예, 도의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더라라고 자기 팀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그걸 부인하면서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나는 안 간다. 네. 전형적인 자기 플레이잖아요. 아니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팀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나는 안 가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갑자기 대통령급으로 격상시키는 듯한 그런 거여서 조금 저거는 왜 언론이 저런 발언들을 갑자기 그 조명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발언 자체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윤핵관 정계 은퇴시키는데 주력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는 지금 정계 은퇴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 거기다가 그 얻는 것처럼 하면서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마치 자기의 훈수에 의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단수가 높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지시에 의해서 혹은 뭐 그거의 훈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윤핵관이나 당 지도부는 어쨌든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행동이 과연 창당을 하려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창당을 말하면서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2월 27일이라고 날을 받아놨으니까 예. 그때까지는 계속 텐션을, 긴장감을 높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60%까지 왔을 거요. 예. 앞으로 계속 한 5%씩 올라가고 있죠. 올라갈 겁니다. 예. 계속 이제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저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이 대구 왔을 때 영어로 면박을 준 거랄지, 복국집에서 식사하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큰 소리로 조용하라고 한 그런 돌발적 행위 몇 가지를 빼고는 상당히 영리하게 잘 발반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대구를 가가지고 이른바 국민의힘의 본진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96년에 다른 선택을 했듯이 당신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전 상당히 영리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탁해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계속 요구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핵관과 영남 의원들, 자기하고 지금 소통되는 의원들 몇 명 있다고 명단까지 자기 진영 사람들하고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의 뭐 공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주고받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밀려가지고 가진 않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결국 이뇨한 위원장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요구죠. 검사 낙하산, 대통령실에서 나올 사람들 다 막아라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올려나갈 겁니다. 저는 그 뭐 측근이라는 이기인 그 경기도 의원인가요? 이분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메신저가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전 대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신뢰도를 못 보겠다. 이 정도지 없는 말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이거를 측근이 공개하고 본인은 거부하면서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울 텐데, 글쎄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한쪽은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긴장 국면이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금태섭 전 의원과의 관계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합쳐지는 신당을 만들더라도 마지막은 몰라도 같이 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한번 본인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주도의 정당이 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또 네이밍, 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하는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현재로서. 이게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어떤 그 쉽지는 않겠죠. 호흡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김종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선자잖아요. 예, 중간에서 이제 중매를 서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자꾸만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 결혼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주고 계신데, 예. 그 금태섭과 이준석 그 두 분은 사실은 가치와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 남녀를 갈라치게 한다고 굉장히 강한 비판도 하셨었고,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지금 그 군에 대해서 그 사병 월급 뭐 갑자기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데, 그리고 또 두 분 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어떤 그 중매를 쓰시는 매파께서 워낙 강한 분이고, 양 두 분의 어떤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 춘향이식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저 두 분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는 바로 그냥 깨질 거다. 그리고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뭐 제가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당원이고 또 전직 대표시니까 저도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당의 대통령, 당의 무슨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주성 발언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당원으로서 듣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에 10% 20%만이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그래서 상당히 좀 뭐 본인의 선택이고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균형을 좀 지켜달라. 우리 당의 전 대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주제를 좀 민주당 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이 사건을 대장동이랑 좀 분리해서 법원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합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민주당 측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측은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법원에서 병합하라는 변호인들 요구가 있었고 검찰은 병합하지 말아달라는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합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법원이 받아들여가서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와서 어떤 정치적 큰 파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와서 그게 무죄가 되든 1심이요. 유죄가 되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맞춰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또 맞춰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무죄가 됐다고 해서 야 민주당이 완전 승리다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3심제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럼 검찰이 무죄 났다고 해서 항소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오늘 뭐 이렇게 1심 전에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력지 보수지에 보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재판부가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건을 급하지 않게 통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보통 위중교사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은 재판대로 맡겨놓고 그럴 때 우리 정치권 모두는 이게 1심 전에 나올 테니까 나와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이제 앞으로 큰일 쳐줄 거야. 이런 기대나 이런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민생이.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루라도 한시라도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민생 챙기고 국민들 챙기겠다. 이런 각오로 여당도 해달라.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른 뭐 정치적 파장 등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같은 경우는 봐라 그 사법 리스크가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 저게 분리 심사를 할 경우, 분리 재판을 할 경우에는 총선 이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우리 당이 총선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이게 저는 이 분리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처럼 몇 년씩 재판이 질질 끌리면서 도대체 혹은 또 뭐 최강욱 씨도 그랬지만 아니 도대체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재판이 질질질 끌어가는 게 그렇게 정의가 구현돼 지체된 정의를 정의를 지체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뚜렷해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낸 그런 판사 재판부조차도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유죄 심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 신속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그걸 들어보시면 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놓고 위증교사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치인이라면 그런 재판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공개가 됐고 그것이 위증 교사의 어떤 혐의가 아주 농후하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뭐 실수를 했다든가 뭐 아니면 뭘 어떻게 했다든가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셔야지 그걸 왜 재판으로만 가야 되죠? 그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요 내용은 두 분께 딱 1분씩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S 박민 신임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이제 대국민 회견을 통해서 이제 여러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께 각각의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우려했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KBS 한국 방송은 국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민 사장은 그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인선을 짠 것 같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주요 보직들이 다 바뀌었고 앵커들은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어요. 국민을 상대로 그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가령 9시 뉴스 앵커 두 분도 우리 앵커시지 않습니까? 교체가 될 때는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 우리 프로를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뉴스를 시청해 고맙습니다. 인사 정도는 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들이 점령군입니까? 본인들이 개인 방송국입니까? 국민의 방송이고 국가 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가지고 다 몰아내버리고 지금 그 주요 노조에서도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전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들 지지하는 그 아주 열성 지지층이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진행자들 숱하게 욕도 하지 않았습니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빨리 쫓아내달라. 그거를 들어준 것 같은데 저리 해가지고 전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진영 말고도 상당수의 우리 중도층이 보실 때 이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박민 사장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법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이 6천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직자가 무슨 태반이 보직을 안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의 평균 연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지금까지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아니라 언론 노조의 방송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어떤 특정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노총에 무슨 간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거나 제일 뒤에 보도하거나 이런 식의 기사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보다는 언론 노조와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를 더 반영해왔다는 그 과거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하고 그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